수십 년 동안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가요? 아파트입니다. 이 대답은 한국 중산층에게 거의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고 돈 모아서 아파트 사고 그게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했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그렇게 했고 그게 맞았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는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통했던 그 공식이 앞으로 10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통할까요? 처음에는 이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이클을 분석해온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가장 비싼 실수들은 대부분 한 가지 오류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과거와 같은 규칙으로 이해하려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난 사이클의 자산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사이클의 자산을 쌓고 있는가?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먼저의 아파트가 그토록 강력한 자산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게임이 바뀌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성장의 물리적 표현이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속도로 산업화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대기업이 성장하고 도시가 팽창하고 수백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은 거대한 자석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자석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도시로 오는 사람은 늘어나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가족이 많았고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는 수십 년 동안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하나의 믿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아파트는 오른다.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안전하다. 아파트가 없으면 불안하다. 이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그 조건 안에서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 조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변할 때 그 조건 위에서 작동하던 공식도 변합니다. 한국은 지금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파트의 가격을 지탱해왔던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는 수요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집이 필요합니다. 젊은 커플이 결혼하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주거 수요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논리는 바뀝니다. 단,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전체 부동산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훨씬 더 섬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는 아파트라면 어디든 올랐습니다. 서울이든 지방도시든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부동산이 인구 성장의 파도를 함께 탔습니다. 다음 사이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지역은 여전히 선호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도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의 부동산은 다른 경로를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이 여기서 참고가 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했습니다. 도쿄와 같은 핵심 도시의 부동산은 회복하고 상승했지만 지방 도시의 많은 부동산은 빈집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빈집의 수는 수백만 채에 달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분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거나 내린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린다는 더 복잡한 논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사이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핵심은 부동산이 오르냐 내리냐의 예측이 아닙니다. 핵심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앞으로 10년 한국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제대로 답하려면 먼저 다음 10년이 지난 30년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30년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젊고 교육받은 대규모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무역이 확장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출할 시장이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있었고 한국은 그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과 비교적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조건들 중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AI와 자동화가 일의 본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에 무엇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지도 달라집니다. 과거 사이클에서 경제적 안전의 공식은 이랬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그 사이 아파트를 구매해 자산을 축적한다. 이 공식이 통했던 이유는 회사가 안정적이었고 경력이 선형적으로 발전했으며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가 산업을 재편하고 직업의 수명이 짧아지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환경에서는 이 공식의 전제들이 흔들립니다.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기술이 10년 후에도 가치 있을지 보장이 없습니다. 한번 취득한 자격증이나 학위만으로 커리어 전체를 지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안전을 만드는 온천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는 자산이 중요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 다음 사이클에서는 적응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얼마나 빠르게 배울 수 있느냐? 어쩌면 다음 10년 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부동산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능력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I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일자리 대체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AI가 내 직업을 빼앗을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그림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어떤 종류의 일을 가치 있게 만들고 어떤 종류의 일을 덜 가치 있게 만드는가? AI는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작업을 잘합니다. 데이터 처리, 기본적인 분석, 표준화된 문서 작성, 루틴한 고객 응대, 기초적인 코딩, 번역. 이런 작업들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경쟁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AI와 함께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즉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복잡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인간관계와 공감이 필요한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처음부터 타고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에서는 10년 전에 습득한 기술이 지금도 똑같이 가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구와 방법을 빠르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10년 한국에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생산성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사람이 적으면 각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근로자의 생산성이 경제의 활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생산성을 꾸준히 높일 수 있는 사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변화하는 수요에 맞게 자신의 능력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면, 정해진 방식으로만 일하고 새로운 학습을 멈추고 어제의 방법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중산층의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국의 중산층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주로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만약 교육이 주로 특정 직업, 특정 기업, 특정 시험을 위한 준비라면 그 교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높아지는 자산입니다. 큰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들은 단순히 자본이나 자원을 축적한 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적응 능력의 집합적 표현이 바로 그 사회의 인적 자본 수준입니다. 이제 저는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다음 10년 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파트는 중요합니다. 저는 아파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 안정성은 삶의 질에 핵심적입니다. 자산 다양화에서 부동산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파트가 가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성장하는 경제, 늘어나는 인구, 도시화하는 사회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0년의 조건은 다릅니다. 인구는 정체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로 인해 어디서 사느냐의 제약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지방의 수요는 다른 경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자신을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어떤 종류의 자산을 소유하느냐만큼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10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강한 위치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도구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다음 10년 경제적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배움을 멈춘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기술,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가치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와 완전히 다른 축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동산과 인적 자본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는 아파트가 경제적 안전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에너지와 저축이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사이클에서는 자신의 적응 능력, 생산성,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것과 다른 종류의 투자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파트는 눈에 보입니다.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 적응력, 새로운 환경에서 가치를 만드는 역량은 더 추상적입니다. 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큰 사이클에서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에만 집중하는 동안 다음 사이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게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중산층이 부동산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수십 년의 실제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유 없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믿음은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믿음은 한때는 맞았지만 조건이 바뀐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는 믿음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런 전환점에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작동시키는 기술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의 본질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만드는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다음 10년을 위한 자산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지난 30년의 효과가 있었던 자산만을 쌓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 10년 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에서 가장 큰 재정적 실수들은 대부분 한 가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과거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언제 인식하느냐입니다.